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만약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 월급과 세금, 국민연금, 집값, 일자리까지 전부 흔들게 된다면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두고 매우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출산율이 낮네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훨씬 더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출산율 반등 뉴스가 오히려 위험한 착시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국민연금과 한국 경제 구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앞으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생존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드디어 반등했다, 희망이 보인다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0.75라는 숫자는 반등이라기보다 잠깐의 흔들림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등에는 구조적인 변화보다 일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증가했고 30대 초반 인구가 잠시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욕조에서 물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더 튼 상황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이 잠깐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수준인데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자연적으로 12만 명 넘는 인구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방 중소도시 하나가 매년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몰려있는 서울의 출산율은 0.58명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계속 서울로 몰리는데 정작 아이를 가장 낳기 어려운 도시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연금은 사실상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현재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줄어든다는 건 미래에 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노인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세금이나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 지금의 20대, 30대가 떠안게 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수준인데 미래에는 30%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도 비싼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그러면 출산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연금 구조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나가고 대출 갚고 물가 오르는 거 버티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경쟁 압박, 늦어지는 결혼, 육아 비용 부담,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제조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저출산 예산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썼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그 이유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군인 인건비나 학교 재건축 비용, 심지어 프로게이머 발굴 같은 항목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즉, 숫자는 거대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체감한 지원은 생각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반면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과 육아 부담을 국가가 훨씬 강하게 나눠서 책임집니다. 신혼부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 단절 위험도 낮춰줍니다. 결국 핵심은 분위기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가 안정적이라고 느껴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합니다. 불안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쉽게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경제성장 둔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 구조가 바뀝니다. 집 구매 수요가 줄고 학교가 사라지고 지방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군 병력도 감소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에로엔 머스크가 한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겁니다. 출산율 숫자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에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은 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수입 구조를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월급 하나만 바라보는 구조는 점점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업이든 온라인 수익이든 개인 브랜드든 추가 수입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비보다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보다 고정비를 통제하는 사람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과 과시 소비는 미래의 선택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AI와 자동화를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 차이가 몇 배씩 벌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변화 자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치나 정책 뉴스도 숫자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청년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집값과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지입니다. 이걸 보는 시각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콘텐츠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